네, 연초에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FOMC 후폭풍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평가해 주실지 저희 최현주 전문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이런 부분에 감을 잡았다면 밀렸을 텐데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시장이 편안했기 때문에 간밤에 이런 좀 급락의 충격을 바로 맞게 됐는데 어떤 부분 좀 포인트로 보셨어요? 역시 FOMC 의사록이 조금 생각보다 강경한 게 좀 나온 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우가 이제 1% 하락했고, S&P 500이 2%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이 3.3%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철강 기업인 뉴코가 4.8% 상승,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1.8% 상승, 반도체주들은 AMD, 엔비디아 5.7% 다들 급락을 했고 대부분 다 4%, 5%다 빠졌는데 인텔이 어제 1.4% 상승했습니다. 머크가 2.4% 상승했고요.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라고 있는데 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이 1.2% 상승, 코카콜라가 0.8% 상승. 그리고 통신업종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AT&T가 2.2% 상승, 버라이젠이 1% 상승, 그 다음에 T모바일이 1.1% 상승했습니다. 앞서 뉴스에도 전해드렸듯이 리비안이 11% 급락을 했는데요. 경쟁사인 스텔란티스가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및 스마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의 전기 픽업 트럭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는데, 이런 전기 픽업 트럭을 아마존이 리비안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에서 전기 픽업 트럭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 어제 웬만한 주식들은 거의 다 한 4%, 3%, 빅테크 주식들도 한 3%, 4% 이렇게 다들 급락이 나왔고요. 좀 보면은 10% 이상 빠진 것들 중에서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인 메타포트라고 있는데 13.7%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화이자가 2% 상승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 추가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 어제 1.3% 상승했는데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4달러에서 19.9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민간 부분 신규 고용이 80만 7천 명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7만 5천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조기 양적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UFG 은행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FOMC 의사록에서 알 수 있고 고용 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못했죠. 이번에 FOMC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카드가 이렇게나 시장에 급락을 야기할 만큼의 충격파가 될 것인가, 요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대차대조표 축소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돈을 이제 푸는 것이라는 건 다 네. 알고 있는데 그럼 대차대조표 축소는 양적 긴축을 의미하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양적 긴축은 몇 번 외신에서는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좀 넘어갔는데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그 3월 금리 인상까지 시사했다는 게 좀 시장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 중인 채권이 약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는 보통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나 이제 하는 건데 시장이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바로 이걸 양적 긴축을 보유 채권을 팔다 보면은
뭐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발이 좀 시들해질 때쯤 되면은 뭐 이걸 하고 그래서 보통 한 24년 정도를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나와가지고 여름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지금 어떤 계속적인 뭐 그런 시장 분위기는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지금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양적 완화했던 거를 채권을 사들였던 거를 그때 채권을 팔았던 거는 거의 10년 이후에 2017년 10월서부터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매달 한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해가지고 아주 서서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아주 뭐 강경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인플레가 결국에는 뭐 그때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랑은 인플레가 좀 완전히 뭐 틀리다는 뭐 그런 결국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뭐 결국에는 이게 원투 카드를 뭐 거의 다 쓴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물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그냥 그 전체적인 미국의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네. 2017년에도 양적 이게 긴축을 진행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7년에는 충격이 있었죠. 대차대주표 축소했을 때.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더 네. 크겠죠. 이렇게 네. 바로 그냥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하는 거는 맞는데 금리 인상하고 같이 하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충격하기 예, 그런데 이제 몇 달 네. 후에 바로 하겠다는 뭐 의사를 나타냈고 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 바로 이제 양적 긴축을 그렇게 그러니까 급하게 무식하게 막 그 채권을 보유 채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측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시장이 만약에 그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지 뭐 일괄적으로 얼마다 정해놓은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측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게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을 때 쓰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만약에 경제가 급하게 위축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절하겠죠. 조절을 하고 네. 그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바로 나타날 것 지금 나타났지만은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또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근거하에 연준의 정책이 이렇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대차대주표를 축소하게 되면은 시기는 올 여름도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빠르면 여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내 금리 인상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 요거는 또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대로 연준의 목표는 결국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 한 중립금리인 2.5%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그 이상을 가든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저는 이제 뭐 적으면 2.25, 많으면 그냥 조금 더 가면은 뭐 한 3%까지도 갈 수 있지만 중립은 한 2.5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연준은 고민을 할 것이고 뭐 더 이상 안 올리려면은 뭐 양적 긴축의 그 보유 채권을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말을 안 들으면은 금리 인상을 뭐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안 잡히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유 채권을 팔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나 단기물 2년짜리나 뭐 5년짜리나 중기물 5년짜리나 다들 조금씩 금리는 시장 금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인상을 안 해놔도 결국에는 뭐 연준은 뭐 자기네들이 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의 카드가 좀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게 그래서 이런 정책 히든 카드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 하지만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추진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잖아요. 지금 인플레에 비해서 고용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세요? 안정권이 아니라 거의 네. 뭐 완전 최상위 고용이라고 급인가요? 예. 그러 봐야 될 것 같고요. 팬데믹 수요일도 이전 다 많이 회복했고요. 낮았어요.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지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시 그런 실업률도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맞습니다. 봐야 예,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시장 지금 계속적으로 인력도 기업들이 지금 부족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거는 고용시장은 이제 더 이상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시장이 이렇게 뭐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님 말씀대로 올라온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뭐 코카콜라라던가 인텔은 뭐 개인적인 재료가 있었고요. 통신주들 그리고 섹터상으로 묶어본다면 철강하고 헬스케어 네, 이쪽에서 선방을 했는데 생존 섹터에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보이시죠? 통신업종도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치주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뉴코나 이런 철강 업종도 결국에는 가치주,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자 가치주고, 그다음 헬스케어 섹터도 화이자나 먹고 그다음에 CVS 헬스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섹터도 어떻게 보면 방어주, 가치주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엑스모빌 에너지 업종이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 올랐던 거는 결국에는 어제 유가가 한 1.1% 초반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좀 열애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공통적인 게 역시 가치주가 그래도 조금 선방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제 얘기해 주셨던 거 일맥상통합니다. 성장주보다는 지금 가치주가 조금 더 우위했을 거라고 판단하셨고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방어주 쪽으로 네, 매기가 많이 이동이 됐다라는 건 또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시장도 오늘 답습이 될까요, 전문가님? 어제 철강, 네, 조선, 기계 강세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좋았죠. 예. 결국에는 조금 그게 더 간다고 봐야지 될 것이고요. 기술주는 뭐 지금 미국의 기술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떼어놓고 보고요. 네. 미국의 기술주는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제가 이제 진짜 한 6개월 만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저녁에 했는데요. 기술주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미국의 기술주는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IB들 중에서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밸류에이션도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저는 높다고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우호적이지 않고, 결국에는 뭐 지금 기술주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방어주의 매력이 돋보일까요, 우리 시장에서? 그 얘기는 대안이죠. 그게 대안이다. 이제 저도 네. 이제 그게 꼭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약할 수도 없고 경기 방어주 가치주가 계속적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뭐 시장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 기술주가 가격적이 계속 급락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기술주 쪽으로 자금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밸류가 좀 더 주가가 높아져 있는 가치주는 팔 거고요. 그러면은 또 다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자금의 이동이 그냥 올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주, 가치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된 시소 싸움이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예상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Q2의 반대 개념이죠. QT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에 월간은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네,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 있는 우리 시장에서도 큰 부담을 안고 네,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피처가 오늘 어느 쪽에서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주고 있고요. 지금 프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가치주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CS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런 거는 모멘텀 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재료 있는 종목들 잘 찾아서 오늘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